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되게 재미난 뉴스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항상 제 내피셜도 약간 섞긴 하지만, 팩트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젯밤에 이제 되게 재미난 뉴스들이 외신에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하겠다. 그리고 무제한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발표를 했는데, 주식시장이 그에 걸맞지 않게 떨어지고 있어요. 의외로. 자, 지금 그래서 모건클릭 자산운용사라고 미국의 이제 연기금하고 관련돼 있는 헤지펀드 운용사인데 거기 대표인 폼플리아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마디를 던져요. 자, 연방준비은행에서 달러를 무한으로 풀겠다. 그거에 관해서 이제 승인을 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문장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공감하실 분들도 있고 공감 안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좀 오래 사신 분들, 한국에서 이제 교육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아마 아시겠지만 모건클릭 자산운용사. 오랫동안 계속해서 지속되는 통화는 없었다. 그 역사는 말해준다. 제가 제 채널의 이제 주체성이 뭐냐면, 정체성이 뭐냐면,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달러는 영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달러가 미국이란 나라가 제 지원 체제로 계속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제 채널에서 주장을 했었는데, 기축통화는 역사적으로 계속 바뀌었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향후에 다극체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저희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런 말 하면 중국이 전 세계 패권을 잡는다, 그렇게 주장하냐? 막 이렇게 저한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국이란 나라가 뭐 위에나가 이제 뭐 기축통화로 올라선다, 뭐 이렇게 흑백 논리를 갖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달러의 힘이 점진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위에나가 지금 자리보다 조금 더 약간 자리가 올라가고 다극체제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지배자 패권을 여러 명이서 이제 논아 갖는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다극체제로 간다는 얘기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저는 해외 생활을 되게 오래 했었어요. 한국에서 교육받고 자란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프랑스에서 살기도 하고, 미국이나 호주나, 아니면 또 다른 인도, 이런, 중국, 이런 데서도 다 저는 생활을 하고 살았었거든요. 관광으로 갔던 게 아니라. 제가 보는 인사이트가, 저는 그냥 국내의 제한적인 매스미디어를 보고 방송을 하시는 분들보단 조금이라도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미국이나 해외 생활 오래 안 해본 사람들의 제한적 논리로 판단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모건클릭 자산운용사라는 데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들이 가진 이제 포트폴리오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모건클릭 자산운용사는 기관과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투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운용사로서 미국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투자고문 회사이다. 자, 개인을 위한 데가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자, 정식 회사명은 모건클릭 디지털 에셋이고, 모건클릭 디지털 에셋이라고 쓰기도 한다. 2004년에 설립되었고, 비트와이즈 에셋 매니지먼트와 협력하여 기부금, 재단, 연금계획, 국가재산 기금 및 가족사무소를 포함한 기관 고객을 위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한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자, 개인은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본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나 주 체프일에 있으며 뉴욕 상하이에 사무소를 추가로 두고 있다. 공동 창업자이자 CEO는 마크 유스코이다. 자, 그래서 앤서니 폼플리아노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 지금 현재 이제 얼굴 마담이면서 이제 CEO인데, 이 사람에 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좀 추종을 많이 하는 사람이 베리 실버트라는 사람이잖아요. DC주 그룹의 오너이기도 하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의 최고 책임자이기도 한 사람. 근데 앤서니 폼플리아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버금갈 정도의 네임드는 된다는 거죠, 사실은. 자, 근데 이 사람에 관해서 이 사람이 한번 이제 그 어떤 비트코인이나 암호자산 시장에 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비트코인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향후 비트코인은 글로벌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주식이나 채권, 통화, 상품 등이 토큰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12월 앤서니 폼플리아노는 향후 10년간 암호화폐 투자 수익률이 적어도 S&P 500 지수보다는 앞설 것이라고 낙관을 했다. 언급한 바 있고 2019년 7월 4일에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팜플리아노는 CEO는 2일 블록 라이브 TV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가장 큰 가격 상승 총매제는 2020년 5월에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밤감기라면서 10만 달러 가격을 전망을 내놨었다. 그러니까 팜플리아노는 시간이 비트코인의 가장 큰 옹호자라며 이런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2021년까지 10만 달러에 대한 현재의 70에서 75%의 신뢰 수준이 90%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아직까지 반감기가 아직 도래도 안 했고 가장 중요한 건 올해가 안 된다면 하여튼 내년까지 어느 정도 그 정도 이제 전망치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고. 자, 모건클릭 자산운용사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관해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69.6%,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보다는 비중이 좀 약간 낮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더리움이 15.4%,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5.5%, 의외로 좀 높아요. 알트코인 중에는. 이오스가 2.9%, 그리고 라이트코인이 2.3%, 대시코인이 1.2%, 그리고 지캐시가 1.1%, 모네로가 1%,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0.9%, 오미세고가 또 여기는 또 들어가 있어요. 0.2%.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해서 한 가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랑 좀 약간 틀린 걸 말씀드리면 얘네는 익명성 코인을 3개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는 2개가 있죠. 호라이젠하고 지캐시가 있죠. 근데 어쨌건 얘는 그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보다는 상대적으로 되게 낮다. 근데 반면에 비트코인 캐시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모건클릭 같은 경우는 좀 높다. 그래서 얘네들은 근데 XRP가 지금 여기에 이제 포트폴리오에 없는데 모건클릭 디지털의 파트너인 앤서니 폼플리아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XRP의 소유권에 상당한 집중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급이 30% 이상인 중앙정당이 있다면 우리는 분산된 네트워크라면 많은 추가적 위험을 안겨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덱스에서 보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XRP는 여기 빠져있다. 다만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XRP 이제 포함되어 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얘네하고 이제 아까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비트코인 캐시 비중이 조금 틀리다. 이제 나머지 코인들이 이제 같이 다이어그램에서 믹스되는 거 어떤 그런 부분을 보시면 내가 진짜 안전하게 투자하겠다. 만약에 알트코인을 투자하더라도 어디에 투자할까? 그런 걸 보시면 공통된 걸 찾으시면 아마 분명히 공통 분모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모건클릭 자산운용사의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도 익명성 코인은 들어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코인은 들어있어. 근데 우리 국내 뉴스에서는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어떤 그 시각을 이렇게 말해주기 위해서 매스미디어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상하게 몰아가죠. 그러니까 저도 이상한 취급을 받았었죠. 예전에 이제 한동안.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 이제 그런 거를 공개를 안 했을 때는. 그래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스미디어를 보고 뭐 유튜버를 보고 다 모든 것을 이제 판단을 하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그러거든요. 저는 뭐 이런 거를 판단하고 막 이럴 때 이런 기관이나 거대 자본이 어디서 어떻게 자본을 넣는지 근본적으로 뉴스에 그런 거를 우리가 찾아보지 않는 한 막 이렇게 전면적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뭐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흐름의 뉴스들,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세뇌를 당하고 있는 건지 파악을 하는 게 저는 근본적으로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유튜버를 진행하거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도 어차피 그들이 매스미디어를 보고 다 본인들이 퍼즐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그들이 똑똑하다, 뭐 멍청하다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베이스먼트 포트폴리오를 짜고 거기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추구할 텐데,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탄탄해야 결국에는 이렇게
허물어지지 않는 건물을 우리가 지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기초부터 내가 퍼즐을 맞힐 때 그 뉴스 매개체 하나하나가 공식력도 없고 근본적으로 짜집기도 잘 안 돼 있는 어떤 그런 분석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오늘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중국 망했다, 망한다고 말했다가 내일은 중국이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뭐 중국은 미국 편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말 바꾸기를 계속 하는 거죠, 사실. 근데 저는 그런 게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항상 계속 말씀을 이제 드리지만, 어쨌건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지금 기우뚱거리는 이 허물어는 집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밖에 결국 분석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를 보실 때도 베이스를 보시고 거기다 테크트리를 쌓아야 되는데, 일개 뉴스, 오늘 뭐 17일 날 무슨 뉴스가 나오고 내일은 또 다른 뉴스가 나오면 부안해동해서 결국엔 그런 식으로 계속 몰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자산도 마찬가지야. 오늘은 가격이 오르니까 좋은 거고 내일은 가격이 거기서 30% 빠지면 이거는 투자할 값어치가 없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결론을 내버린다는 거죠. 자, 2016년에 제가 1월달, 2월달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뉴스 아무것도 없었어요. 코인텔레그래프, 코인데스크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냐면, 물론 비전을 많이 갖고 있긴 했지만, 뉴스나 뭐 어떤 사회적인 어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어쨌네, 뭐 비트코인 ETF가 어쩌느니 이런 뉴스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의 감이나 어떤 그런 걸로만 사람들이 투자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어쨌건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진짜 많은 자료들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거를 아시면서 이제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전염병 사태가 막 이렇게 발병을 하면서 미국 전체 확진자 중에 절반이 뉴욕시에 몰려 있다, 이런 뉴스를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JP모건 체이스나 이 정도 되는 급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계획에 의해서 금융 세력들이 다 좌지우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 JP모건 체이스 타워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1957년에서 1960년 사이에 이 건물이 완공이 됐고 2019년부터 철거를 시작했어요. 2019년 말기,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뉴스를 막 이렇게 한참 할 때 11월 달인가? 아마 그때로 기억하는데 텍사스로 이사간다, 옮겨간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자, 이게 우연일까요?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1957년부터 60년까지 3년 동안 이 건물을 지어냈고, 그리고 1960년부터 근 2019년까지 근 60년 정도 되죠. 59년이니까 이 건물을, 본사 건물을 사용을 했었는데 왜 하필 작년이었나는 거죠. 60년, 그 긴 60년의 세월을 갖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이런 사람들. 또 하나 어떤 되게 냄새를 맡은, 제가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요즘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 여기 금발의 미녀분이 한 분 계시죠. 이 아주머니가 있는데 켈리 로플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전 벡트 CEO예요. 사실은 제가 어저께 이제 말씀드릴 땐 벡트 CEO면서 미국의 상원 의원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조사를 요 근래 이제 다시 한번 해보니까 그러니까 상원 의원이 되면서 벡트 CEO 자리는 사실 내놨어요. 벡트 CEO 자리를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거야. 금융 쪽에서도. 근데 이분이 이제 상원 의원이 되면서 전염병에 관해서 브리핑이 되고 그 회의가 끝나면서 본인이 이제 주식을 보유한 거를 전부 다 밀리언 달러만큼 다 내다 팔았는데, 자기 남편 거까지. 그게 1월 24일 미국 주식시장 폭락 장세전이죠.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왜 내가 투자 안 했을까, 이럴 시절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같이 전염병이 여기저기 창궐한다 이런 뉴스가 막 나오지 않았을 때, 지금 같은 패닉 장세가 없었을 때, 이것도 우연은 아니라는 거죠. 다 본인들만이 가진 꿍꿍이가 다 있었다는 걸, 그걸 저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자, 이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뉴스일 수도 있는데, 페더럴 리저브,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에서 바주카포를 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자, 이 기사가 CCN이라는 그 보도 매체에 나왔는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을 보시면. 자,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오르지 못하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되게 이례적이라는 거죠. 무제한 양적 완화 하겠다고
가결돼서 그게 승인돼서 중앙은행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얘기인즉슨 그 돈에 대한 어떤 그 값어치를 많은 어떤 그 금융 세력들이 이미 손을 놔버렸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구조적인 문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거지, 만약에 지금과 같은 어떤 전통적인 산업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다, 향후에 뭐 100년간 계속 지속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면 연준에서 이렇게 그대로 발표를 했을 때 주식시장이 10% 이상 반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어쨌건 제가 제 채널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물리적인 자산에서 물리적이지 않은 자산으로 많은 것들이 옮겨가는, 지금 패러다임의 구조적인 변화가 돌아오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죠. 지금 이제 아직까지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자산 전체 시장이 아직까진 그렇긴 하지만, 자, 골드하고 실버 가격이 일단은 올라서 1558달러, 13달러 31센트. 뭐 금은에 뭐 실물을 투자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저같이 뭐 암호자산 시장에 대한 믿음을, 하여튼 암호 뉴스가 없을 때부터 이제 투자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분이 있어요. 저한테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되게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되게 좋다 말씀하시는데, 전 성격이 어떠냐면, 만약에 제가 맞다고 판단하면, 판단하기 전에는 뭐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그 다리를 두들겨 보는데, 맞다고 판단을 하면 그 다리가 흔들릴지언정 저는 그 다리를 끝까지 건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도 계속 밀어붙이는 얘기가, 사람들이 뭐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면 자꾸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로스차일드나 뭐 록펠러 가문, 뭐 그런 가문들이, 자, 금융 세력이라고 봤을 때 미국 등에다가 빨대를 꼽아서 미국이 어느 정도 발전했어. 근데 지금 보면 중국이나 뭐 인도나 이런 국가들이 그쪽으로 빨대를 다시 꼽아서 옮겨갈 거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거기가 더 먹을 거리가 있다는 거죠. GDP, GNP 상에. 그런 측면이에요. 근데 또 거기에 옮겨가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미국에서 거기다가 빨대를 꼽은 거다. 근데 그거는 미국이 아니라, 미국이 기축통화 되기 전에 영국이란 나라가 있었고, 영국 전에는 포르투갈이 있었고, 그 전에는 뭐 덴마크가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어떤 세력들은 계속해서 갔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뭐 기축통화를 뭐 비트로 하든 아니면 뭐 뭔가를 만들든, 어쨌든 암호자산 시장을 그 중앙에 달러 대신 올려놓기 위한 하나의 지금 어떤 과도기라고 보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를 이제 뭐 싫어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한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업계 제한 주요 교통 SOC 프로젝트, 향후에 이제 한국에서 벌어질 일에 관해서 이제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주로 이제 교통 인프라에 많은 예산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점이 아마 이 설계가 올해 말까지 아마 진행이 되고, 내년서부터 아마 시중에 돈을 뿌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 정부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잖아요. 자, IMF 통화바스켓에 준하는, 거기다 이제 돈을 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축통화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적 완화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양적 완화를 하죠. 사회 간접 투자, 자본을 투자를 해서 경기 확장을 시키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서 서울에는 뭐 보니까 3조에 9,500억 원에 3조, 1조, 그리고 1조 해서 거대한 자금을 뭐 고속도로나 아니면 뭐 지하철 관련해서 뭐 노선 확장이나 이런데, 뭐 인천 같은 경우 뭐 경인고속도로 지하와 광역철도망, 뭐 SRT나 뭐 충남에도 마찬가지고, 전북에, 전남에, 경기도, 강원, 충북, 경북, 울산, 부산. 자,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경기 확장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전반적인 부동산이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여기에 준하는 이 지역들, 금반은 아마 제가 봤을 때 가격을 어느 정도 지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